오늘 주제는 평화협력 복원 어떻게 남북미 관계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발제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검채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음소거 해주시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녁 8시인데 이제 이렇게 날이 짧아져가지고 굉장히 좀 깊은 밤처럼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늦은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4번째 포럼을 갖게 됐는데, 최근 들어서 남북 간에 그리고 이렇게 북미 간에 이렇게 단절되었던 대화를 이렇게 재개하려는 여러 움직임들이 있어서 우리가 좀 이 시기에 남북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자고 그래서 오늘 남북 간의 평화 협력을 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주제로 포럼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즘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좀 편안하기보다는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불안한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뭐 기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예상치 못한 그러한 사태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특히 이렇게 미국, 중국 간의 그런 패권 경쟁들이 이렇게 확대되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은 특히 동북아를 둘러싼 이런 정세들이 더욱더 좀 이렇게 불안정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인식 때문에 이렇게 좀 편한 마음으로 좀 세계가 돌아가는 걸 보기가 어려운데, 더구나 이렇게 좀 요즘에 종전선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 이렇게 전쟁 상태가 멈추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굉장히 좀 어떻게 상황이 악화될지도 모른다는 이런 불안감까지 갖게 돼가지고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매우 중요한 시기고 또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특히 좀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서울대 교수님으로 계시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 많은 자문을 하고 계신 이정철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제를 해주실 분은 이정철 교수님입니다. 얼마 전까지 숭실대 정치외교학과에 계시다가 서울대로 옮겼습니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옮기셨는데요. 우리 이정철 교수님은 학교 다닐 때 학생운동을 했고 우리 민기사와 관련이 없다 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전대협 이 정책 쪽에 계셨고, 그 이후에 이제 이 학문의 길로 들어서서 숭실대에 오래 계셨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현재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으로 계시고 16년도부터, 그리고 민주평통 상임위원으로 계시고 이제 또 국회의장 남북회담 자문위원으로 계십니다. 자, 우리 이정철 교수님을 뜨겁게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또 갑자기 남북관계 전국이 조금 불안해지는 뭐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최대한 지금 상황을 한번 평가해보고 또 같이 대안을 고민해보고 뭐 이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듣기로는 1시간
들었습니다.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화면 공유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세요? 보입니다. 네. 잠깐만요. 강의 제목은 보시다시피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전략과 기로에선 남북 관계 이렇게 잡았습니다. 주신 강의 제목은 조금 다르긴 한데요. 전체적인 내용은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사진은 오늘 이제 북한이 발사한 미상의 미사일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오늘 이게 이제 사진을 제가 확대하다 보니 좀 흐려졌는데요. 북한이 오늘 발사한 게 SLBM이다. 이렇게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측은 한 발을 쐈다고 그러고 북한과 관련해서 일본 측에서는 두 발을 발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SLBM인데 장거리가 아니고 아주 단거리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걸 봐서 아마 요것일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SLBM 북극성은 이제 이거고요. 원래 1월달 당대회 때 북한이 공개한 게 이 북극성입니다. 요 북극성 1호는 처음에 북한이 바지선에서 SLBM을 쐈던 게 이제 이 북극성이고요. 이번 당대회 때 보여준 요 북극성 5호는 저희는 아직 북한이 실험 발사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특히 요 소형 SLBM은 이 전람회에서 처음 공개된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람회는 이제 며칠 전에 북한이 자위 20일이라는 전람회를 10월 11일부터 시작을 했죠. 당대회 기념식 날 열병식을 하지 않고 이 무기 지난 5년간 개발한 무기를 다 공개하는 전람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전람회에서 처음 보인 게 요 작은 SLBM이에요. 요렇게 색깔이 요렇게 돼 있는 게 북극성 계열이고 이 북극성 계열은 다 SLBM입니다. 근데 오늘 쏜 것이 아마 이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이런 북극성 큰 계열의 미사일은 북한이 현재 갖고 있는 잠수함에 한 발 정도 실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잠수함이라는 게 한 발 싣고 나가가지고는 전략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 발을 이제 갖고 나가야 되는데 그 방법은 원자력 잠수함을 큰 거를 만들든가 아니면 소형화한 SLBM을 싣고 현재 잠수함이 여러 대를 싣거나 이런 방법이겠죠. 북한은 현재 D의 방법을 오늘 과시한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북한의 SLBM 능력이 현재의 잠수함 능력에 비교할 때 소형 SLBM을 장착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협 수준이 훨씬 높아졌다. 이런 평가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뒤에 사진은 저희가 알고 있는 미사일인데요. 요 두 번째 거, 요게 2017년
11월 29일 날 발사한 화성 15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협상하고 평창하기 직전에 했던 게 바로 이 화성 15 탄도미사일이죠. 이게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인데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게 이 더 큰 거를 공개를 했습니다. 요 미사일이에요. 아유, 요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사일은 뒤에 바퀴 숫자가 보시면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앞에 두 개 해서 10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바퀴 수가 10개인 만큼 미사일의 크기가 더 커졌다라는 거고요. 이런 미사일의 크기가 커졌다라는 얘기는 사거리가 훨씬 길어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지금 보이는 요 미사일이죠. 뒤에 거. 그리고 여기에 북한이 이름을 화성 17이라고 붙여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17년까지 북한이 발사한 ICBM은 화성 15였는데요. 이번에 북한이 화성 17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 실험을 안 한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눈으로 봐도 지금 화성 15에 비해서 화성 17이 훨씬 더 장대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화성 15도 최소한 하와이에서 LA까지를 포괄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평가를 했던 건데요. 화성 17은 사실상 이 미주 동부권을 포함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북한이 SLBM을 발사를 하고 다음 움직임이 이제 뭐가 있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고민거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특이하게 생긴 미사일이 있는데요. 요 미사일이 며칠 전에 북한이 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하 3 정도의 속도를 갖고 있는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 순항 미사일이기 때문에 타겟을 따라가서 때리는 거죠. 탄도미사일하고 조금 다른 방식의 미사일입니다. 요 순항 미사일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정거리가 2000km, 1500km 정도 되는데요. 요게 순항 미사일 기능으로 추적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동해 또는 뭐 구암 지역까지 작전하는 미군의 항공모함을 겨냥할 수 있는 미사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것을 지난번에 발사하고 이것이 실제 전장에 배치된다면 사실상 항공모함들이 동해와 일본 근역에서 작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북한의 위협도가 뭐 높아졌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을 더 이상 미루고 있어서는 한반도를 평화의 인질로 잡는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북한의 이런 군사 능력들이 지난 5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상승돼 왔는데 미국은 사실상 북한과의 이 군비 통제 협상을 거부한 상태였기 때문에 북한은 지속적으로 이런 미사일 능력들을 개발을 계속 해왔던 걸로 볼 수밖에 없고요. 물론 우리 측과 미국 측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군사 능력을 봉쇄한다라는 판단이 과연 성공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이런 미사일들이 이번 자위 20일 전람회에
공개된 미사일들입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여기 지금 빠져 있는데요. 10월 21일 날 대한민국이 누리호를 발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자체 개발한 인공위성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뭐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보이는 것이고 자립적인 인공위성 능력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축하할 일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우리의 누리호 발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들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죠. 예를 들면 왜 한국은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데 자기들은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없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되는 거죠. 최근에 김여정 부부장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에 대해서 이중 기준을 펴지 말라라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중 기준이라 하면 이런 거죠. 남한은 SLBM을 쏘는데 북한은 SLBM을 쏘면 유엔 제재의 대상이 된다. 또 남한은 인공위성을 쏘는데 북한이 인공위성을 쏘면 유엔 제재가 추가된다. 그리고 남한이 군비 증강을 하는 것은 평화적인 것인데 북한이 이런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도발이다 라는 것은 이중 기준이다. 북한이 분명하게 그런 입장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말이 일견 맞기도 하지만 또 뒤집어 보면 북한은 유엔 제재라는 국제법의 기준으로 볼 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추가 제재, 자동적으로 추가 제재로 돌입해야 된다라는 제재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 유엔 제재위원회가 소집돼서 지금보다도 더 강력한 다음 단계의 제재를 실행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유엔 제재가 갖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한국은 뭐 그런 데로부터 자유로운 것이고요. 요 미묘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북한은 이중 기준이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한국은 그 뭐 안타깝긴 하지만 그것은 어쨌든 국제법의 기준에서 볼 때 한국은 합법이고 북한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 대치 상황이 전개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국이 이제 21일 날 인공위성을 쐈을 때 북한의 반응이 침묵한다면 저는 다음 단계의 남북 대화가 반드시 성사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인공위성을 쐈는데 북한이 우리도 인공위성을 쏘겠다 라고 했을 때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실제 북한은 인공위성을 쏘겠지만 인공위성을 쏘는 과정에 발사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가 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요 끝에 인공위성을 달아서 궤도에 넣을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인공위성 궤도까지 올라가는 요 발사체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유엔 제재의 자동 강화 조약에 걸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유엔 제재를 강화한다고 할 때 북한은 이제
또 다른 수위의 대응으로 나설 가능성이 생길 거겠죠. 아마 지금 한미 간의 긴급한 회의들도 진행되고 있고, 미국의 정보당국들이 한국에 와 있고, 뭐 CIA 국장, DNI 국장 이렇게 와서 회담하고 하는 내용들도 아마 이런 미묘한 상황과 관련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정부는 이런 위기를 평화적 체제로 전환시키는 소위 종전선언을 통해서 북한과의 군비 통제 협상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아마 타진하는 것 같고요. 미국 측에. 미국의 반응이 저희로서는 사실은 지금 오리무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셨다시피 이 세 개의 미사일은 이미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인 거고요. 반면에 요 작은 SLBM 요거까지는 아직은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은 아닌 거겠죠. 근데 오늘 발사한 게 이거기 때문에 자, 미국은 아마 선택의 기로에 지금 놓여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뭐 이런 것까지 나아가든가 또 우리의 누리호와 관련한 북한의 대응을 기다리든가 뭐 이런 판단들을 미국 쪽에서 할 건데요. 한국 정부는 어떻게든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제한하는 이런 상황을 아마 원하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실제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뭐 제가 알 수는 없는 거고요. 또 상황이 이런 상황일수록 저희가 경험한 북한은 소위 상황을 한 단계 더 에스컬레이션 시키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대단히 좀 미묘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오늘 상황과 관련한 제 판단을 말씀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왜 미국이 이런 상황까지 왔고 북한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이냐. 북한이 뭐 표현을 도발이라고 하든 아니든 뭐 한국과 미국 측에서는 그것을 도발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것과 관련된 북한의 의도의 전략적 변화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논의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한 번 더 평화체제 논의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바이든 정부를 좀 저희가 평가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보통 정부가 들어서고 한 6개월간 허니문으로 언론과 정부가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1월 달에 들어선 바이든 정부가 지금 벌써 10월이 됐습니다. 내년 10월이면 미국은 중간선거가 있어서 이제부터는 중간선거와 관련한 바이든의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형국이기도 하죠. 그런데 미국의 소위 많은 식자청들이 최근에 바이든을 비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이제 잘 아시는 Foreign Affairs라는 미국 CFR 외교협회에서 내는 굉장히 정통한 이 외교 전문지인데요. 이 리차드 하스라는 분이 그 CFR의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실리는 많은 글들 중에도 협회 회장이 직접 쓴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거예요. The Age of America Fir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위 America First는 트럼프가 내세웠던 공약이잖아요. 미국 제일주의. 근데 그게 바이든 시대에도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둘 다
미국 우선주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리차드 하스는 사실상 바이든이 무능하다는 걸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트럼프를 그렇게 비판하면서 정부에 들어섰는데, 그리고 우리가 8개월이나 기다려줬는데 네가 결국 하는 것은 트럼프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거죠. 실제 바이든이 작년부터 자기 외교 정책의 세 가지를 중산층을 위한 외교, 미국 리더십의 회복, 민주주의 외교, 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외교, 이 세 가지 노선을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가만히 따져보면 트럼프가 했던 Make America Great Again, 요걸 줄여서 MAGA라고 트럼프가 모자에 쓰고 다녔죠. 마가라고 이렇게 쓰고 다녔습니다. 그 트럼프의 마가와 바이든의 중산층 리더십 민주주의라는 3대 노선에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특히 미국의 리더십 회복, 좋은 말인데, 그러면서 미국 중산층을 위한 외교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것은 뭐냐? 한국 같은 나라들에게 미국에 투자해라. 그래서 한국 삼성이 텍사스나 이런 데 지금 10조 원, 뭐 50조 원, 뭐 지난 한미정상회담 때 그런 액수의 대미 투자를 공약하고 돌아오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가 했던 다른 나라, 여러 나라들이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의 경제 회복을 위한 협력을 하게 만드는 뭐 이런 노선을 바이든의 외교 노선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메리카 퍼스트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게 이 리차드 하스의 주장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스가 하는 얘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다려봤는데 결국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통해서 바이든의 대외 정책이 이제 본색을 다 드러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독일과 러시아의 송유관 연결을 트럼프가 끝까지 막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이든이 푸틴과 회담하고 메르켈과 회담하면서 이 송유관 연결을 허용했죠. 결국은 유럽과 러시아의 연결을 허용한 셈인데요. 이거는 뭔가 그러면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오바마 시절에 이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하면서 시작됐던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제재를 풀어준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스가 보기에는 미국의 역할이라는 것이 자기가 전문적으로 역할을 하기에 일방주의적 역할을 하기에 미국의 힘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입장을 하스가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의 힘의 한계를 인정을 하고, 미국은 향후에 미국, EU, 일본, 인도, 중국, 러시아 이런 6개국의 중국까지 포함하는 이런 신협조 체제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뭔가 그러면 미국이 힘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도 체제의 한계를 인정을 하고 중국과 미국이 갈등하는데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글로벌 체제를 운영하는 데서 이 주요 6개국의 협조 체제를 만들어 가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의 내용입니다. 좋은 얘기 같기도 하지만 하스가 하는 얘기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트럼프 시절처럼 미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내세우기 위해서는
미국이 포기할 것이 많다. 그리고 아프간 철군에서 나타났듯이 미국은 세계의 경찰 국가를 계속 유지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유럽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이제는 그것을 미국이 막고만 있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사실상 해제해가는 방향을 잡은 거죠. 결국은 그 얘기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도 미국이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다라는 자백을 한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중국을 포함하는 신협조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논리를 깔고 있습니다. 지금 미중 관계의 갈등을 저희는 앞으로 계속되는 동아시아의 주요한 변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스나 미국의 주요 정책론자들은 이미 바이든이 약점을 보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힘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미국이 중산층을 위한 외교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후퇴들이 아마 예견된다라는 뜻이겠죠.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오바마식의 전략적 인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실제 북한이 이제 도발 또는 무슨 뭐 미사일 발사니 이런 행동전을 조금 더 시작할 때 바이든 행정부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냐, 협상으로 돌입할 것이냐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평가할 지점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바이든이 그래서 바이든 외교를 현실주의 외교다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앞서서 보시면 미국의 리더십 회복, 이게 바이든의 3대 정책 중에 하나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바이든이 내세운 구호가 America is back입니다. 미국이 돌아왔다 이거예요. 또는 미국이 돌아온다. 이거는 글로벌 질서의 경찰 국가로서 미국이 돌아온다. 트럼프는 미국의 가치를 훼손시켰지만 미국은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나라로 돌아온다. 이게 바이든의 구호였잖아요. 근데 언제 올 거냐 이거죠. 요거는 논문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바이든이 온다고 했는데 언제 올 거냐,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있을 거냐라는 의문점들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온 글 중에 하나가 Strategies of Restraint라는 글이 나왔습니다. 이 글은 중국 학자들이 중국 학자들이 미국의 이 글을 번역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돌려 읽고 있다고 전해옵니다. 요 restraint라는 말은 후퇴한다라는, 자제한다라는 뜻이에요. 미국은 지금 글로벌하게 전진 배치 전략을 쓰고 있죠. 근데 그 전진 배치에서 restraint, 자제로 후퇴하는 요 방향이 앞으로 미국의 전략으로 되고 있다라는 칼럼인 거죠. 그리고 이 칼럼에 대단히 흥미로운 내용은 빅텐트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빅텐트는 뭔가 하면 미국의 하원들 중에 자제 전략을 프로-리스트레인트니까 자제 전략을 지지하는 커뮤니티들이 있다. 미국의 현실주의자들, 그 다음에 미국의 비둘기파들, 요거는 특히 민주당 내에 있겠죠. 근데 현실주의자는 민주당, 공화당 양쪽에 다 있을 거고요. 피스컬 혹스라는 거는 재정 매파, 그러니까 왜 돈을 허투루게 쓰냐, 해외에 왜 돈을 쓰냐,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친구들이겠죠. 그리고 트럼프주의자들. 이렇게 의회 내에 이 친구들을 모으면 빅텐트가 과반수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제의 시대에서 보면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미국 의회의 이 내부 폴리틱스는 미국이 해외에 전진 배치되어 미국 재정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미국 국내 정치가 용납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바이든이 왜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라는 거고요. 바이든이 미국이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바이든의 정책은 미국이 돌아왔다라기보다는 글로벌 전진 배치 전략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것은 미국의 힘의 한계를 바이든이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이 리얼리스트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미중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 미중 관계도 트럼프 시절이나 바이든 초반 6개월처럼 그런 긴장 관계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이든이 9월 달에 시진핑 주석과 전화 통화를 했고요. 12월 달에 바이든 시진핑 정상회담을 잡아놨습니다. 그 얘기는 미국이 중국과도 일정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판단들을 내부에서 내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사실은 북경올림픽에서 정치적 이벤트가 가능하다라는 우리 정부의 판단과 맥이 닿는 지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인도태평양 전략 쿼드 이거에 미국이 이것을 통해서 중국을 봉쇄할 것이다 라고 올 초에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미국은 경쟁과 협조와 적대를 병행하는 이런 레토릭을 쓰고 있고요. 무역금융의 협조와 기술과 우주 경쟁은 이제 경쟁, 그리고 군사는 잠재적 적대, 뭐 이런 노선을 미국이 펼치고 있어 왔죠. 근데 미국 경제의 현재 상황은 이 세 개가 균형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지금 이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논리가 미국 내부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미 월스트리트 쪽은 중국과의 금융협력이 상당히 오히려 진행 중이고요. 글로벌 인플레 현상을 막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조가 필요하다라는 논리가 최근 경제 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바이든은 처음에는 이 세 개를 균형적으로 간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경쟁과 적대보다는 이 미중 협조 관계가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국의 인도 퍼시픽이라는 멍청한 짓, 뭐 이런 정도로 해석되는데요. 인도 민주주의가 얼마나 부패했느냐, 뭐 이런 글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하면서 비민주 국가인 중국을 봉쇄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 식자청이나 미국의 전문가들이 보기에 인도는 민주주의 국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와 미국과 일본이 연합해서 중국을 봉쇄하기에는 이 인도는 대단히 지금 약한 골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도가 사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해칭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이 4월, 5월까지 뭐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쿼드
인도, 일본, 호주, 미국 4개, 쿼드는 4개란 뜻이니까 4개국이 중국을 봉쇄한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그리고 한국도 여기 가입해야 된다라고 4월, 5월에 굉장히 많은 보수 진영에서 이 주장을 했는데 지금 쿼드 가입하자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미국도 한국한테 쿼드 니들 들어올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오커스라고 영국, 호주, 미국 동맹을 갑자기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쿼드를 강조했던 일본과 한국의 보수 진영이 사실은 뒤통수를 맞은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전개가 된 거예요. 오커스가 생기면서. 문재인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커스가 생기는데 오커스는 영국, 호주 동맹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한테 중요한 거는 유럽 동맹이겠죠. 그래서 문재인 선생님은 요거가 선골이고 요거가 진골이고 한국과 일본은 육두품이다. 미국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바이든의 오커스 동맹을 만들면서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버린 거예요.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앵글로색슨 중심의 이 동맹이 선골이고 유럽 동맹이 진골이고 프랑스 달랜다고 미국이 또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본과 한국은 육두품인데 바로 이 쿼드라는 데 일본이 투자했던 노력이 미국이 보기에는 이 앞의 2개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쿼드는 나토보다도 못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육두품에 해당되는 뭐 이런 상황이 바이든의 본심이다라고 평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미중 관계에서 미국의 힘의 한계가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중 관계를 적대와 경쟁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라는 요 투키디데스 함정을 가지고 정세 전망을 하시는 분들은 보수 진영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내년 이후 상황에 굉장히 당혹감을 많이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북한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생각을 조금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런 글들이죠. 어떻게 지속 가능한 중국 전략을 크래프트 주조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미국의 내부 전문가들 내부에서 이제 많이 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전략을 전망을 해본 내용이고요. 뭐 아주 구체적 내용 없이 제가 큰 이 흐름 중심으로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뭐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이 큰 흐름으로 보시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의 그럼 대북 정책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이든의 대북 정책은 북한과 협상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이든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러면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nothing for nothing이다. 그러니까 서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전제로 하는 정책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everything for everything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빅딜이죠. 북한이 갖고 있는 모든 걸 한 번에 해체하고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하는 뭐 이런 얘기를 한 번에 교환하자 이런 거겠죠. 근데 오바마는 북한이 먼저 행동해라.
북한이 먼저 굴복해서 행동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북한이 행동하지 않으면 북한과 미국은 서로 nothing for nothing이 된다. 뭐 이런 게 바이든이 평가한 앞에 두 개 정도의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something in the middle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둘 사이 중간 전략을 채택을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협상에 나올 때까지는 자기들이 추가의 액션은 취하지 않는다. 뭐 이런 입장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요것과 요것 사이에 something in the middle 이라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실제 협상에 들어가면 요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바이든은 북한이 먼저 움직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북한이 먼저 움직일 리가 없죠. 북한은 트럼프하고 이거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다시 오바마식으로 하라고 자기들한테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북한은 바이든이 전략적 인내 요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버전 2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추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여전히 오바마하고 차이가 없지 않느냐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 앞으로의 문제는 사실상 이런 빅딜은 무리한 요구이다라는 걸 미국 내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단계적 협상으로 동결하고 군비통제 협상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에 지금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는 과정에 미국에서 나온 글 중에 하나가 보면 이 드레즈너는 뭐 우리로 치면 미국 정치학회장을 했던 아주 미국의 저명한 학자인데요. 미국의 대외 정책에 제재가 너무 과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의 마지막 결론을 제가 번역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여러 국가들한테 알려줘야 된다. 미국의 외교정책이 원트릭 포니보다 훨씬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원트릭 포니는 뭔가 그러면 이렇게 하나밖에 할 줄 모르는 당나귀 이런 뜻이에요. 외눈박이 당나귀처럼 이게 말이 그죠? 옆에 못 보게 이렇게 앞만 보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원트릭 포니라는 것은 사실은 한 가지밖에 못하는 놈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게 미국의 외교라는 게 제재밖에 없냐 이런 거예요. 이런 불만들이 미국 내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가 감안한다면 바이든의 대북 정책이 얼마나 이런 상황을 더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한계가 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요거는 뭐 나중에 뒤에 다시 필요하면 제가 돌아오겠습니다만 미국의 대표적인 뭐 이 한국 전문가들이에요. 이름 보시면 알겠지만 수미예요, 수미. 그러니까 이 한국계 미국인이죠. 그러니까 CIA 근무를 해서 상당히 하키시한 매파적인 입장을 가진 분인데 2021년 3월 25일자 글에서는 북한하고 현실주의적 박인행이 불가피하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근데 2021년 9월자에 가면 북한하고 협상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략적 인내로 되돌아가고 있다라는 미국 내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앞서 제가 보여드린 요런 평가들 something in the middle이다라는 평가가 4월 말 5월 초에 바이든 정부가 이 대북 정책을 완성했을 때 나온 내용인데요. 7, 8월 지나면서 다시 전략적 인내로 더더욱 돌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요것은 워싱턴 포스트의 4월 30일자 나온 글인데요. 이 글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This is something in the middle. 그 빅딜도 아니고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도 아닌 그 중간 전략이다라는 인터뷰를 실었던 그 글입니다. 그러니까 시점이 4월 말쯤에 미국이 이제 바이든이 이런 대북 정책을 세웠는데 북한하고 협상이 안 되면서 7, 8, 9월 들면서 전략적 인내로 다시 되돌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지금 8월, 9월, 지금 10월까지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 대북 정책에서 바이든의 그런 보수화에 대한 북한의 대응의 측면을 좀 맥락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자, 북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바이든은 어쨌든 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글로벌 정책은 사실은 후퇴하는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고 미국의 경제적 이익 때문에라도 글로벌 긴장을 더 유지하기 어려운 컨텍스트에 들어갔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미중 관계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뭐 어떤 분들은 글로벌하게는 화해하지만 중국과는 끝까지 갈등으로 갈 거다. 뭐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가긴 어려울 것이고 전체적인 글로벌 추세를 미중 관계에도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다시 이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면서 북한의 선행동을 요구하는 태세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중국과 관계가 회복되면 중국이 북한을 봉쇄해 줄 것이다. 뭐 이런 오바마식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는 데서 나오는 거겠죠. 근데 최근에 북한의 행보는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가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자, 북한이 왜 회담에 나오지 않느냐. 4월까지 북한이 바이든이 보였던 대북 정책의 변화는 저는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왜 북한이 회담에 나오지 않느냐. 제가 보기에 이게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우리가 회담에 나가기 위한 조건을 미국이 마련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첫째는 광물질 수출을 허용해라. 생필품 수입을 허용해라. 정제유 수입을 허가해라. 이 세 가지 조건을 북한이 미국에게 요구를 하고 있고 실제 제재 해제나 이런 것보다는 구두 약속을 하면 구두로라도 약속을 하면 자기들이 회담에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박지원 원장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대단히 가능성 있는 얘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왜 이런 조건을 붙이고 있느냐? 미국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협상에 북한이 나오면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컨텐츠는 지금 정해져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근데 미국이 북한한테 이거를 주고 북한은 영변의 일부를 동결하고
요거는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북한은 미국이 이걸 먼저 약속해야 나간다. 미국은 협상에 나오면 이거 논의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북한은 왜 협상에 나오지 않느냐? 제가 볼턴 회고록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찾게 됐는데요. 북한은 바텀업 회담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텀업은 실무회담을 먼저 하고 고위급 회담을 하는 거잖아요. 실무회담을 북한은 2번이나 미국한테 사기를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싱가포르 회담에서 우리가 아는 싱가포르 회담의 4대 합의문은 원래의 합의문이 아니고 원래 초안이 뒤집어져서 최소 부분만 합의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볼턴이 이렇게 씁니다. 실무회담에서 6pm 텍스트가 있었다. 오후 6시자로 합의된 북미 간의 실무회담 합의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종전선언도 다 들어가 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볼턴이 밤에 이 6pm 텍스트를 뒤집으라고 명령을 한 거죠. 그렇게 폼페이오를 설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밤사이 초안이 뒤집어졌다라는 거고, 그래서 나온 싱가포르 합의문은 대단히 원칙적인 것만 4개항을 담고 있게 됐다는 거죠. 말은 하지 않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실무회담 했는데 정상회담 가기 직전에 다 뒤집어졌다. 그 실무회담 왜 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하노이 회담에서도 볼턴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기가 비건이 만든 초안을 받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비건이 만든 초안을 읽어보니 북한 애들이 쓴 것 같더라. 볼턴 회고록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을 그만큼 반영한 초안을 비건이 가져왔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볼턴은 하노이로 가는 비행기에서 이 초안을 받아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펜스 부통령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가지고 당신이 설득해서 트럼프가 이 초안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설득해라. 그렇게 펜스에게 설득을 해서 펜스가 트럼프에게 전화하고 그리고 비건 초안을 이제 폐기시키는 상황이 왔던 거죠. 당연히 비건은 평양을 갔다 온 뒤였습니다. 그러면 하노이 회담에서도 아마 북한이 받아본 협상의 초안이 하노이 막상 김정은이 갔을 때 자기들이 김정은이 보고받은 것과 다른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을까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북한은 싱가포르 당시에서도 바텀업 합의는 뒤집어졌고 하노이 합의에서도 바텀업 합의는 뒤집어졌고 이런 이유 때문에 바텀업 협상을 북한의 실무자들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지금 상황도 북한은 제가 보기에 마찬가지입니다. 실무회담 무작정 나갔다가 아무런 성과가 없이 돌아왔을 때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대로할 건데 북한의 어느 실무자가 김정은한테 미국과 협상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겠냐 이거예요. 아무도 차라리 강경론을 견지하는 실무자들이 훨씬 많지 않을까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현재 북한은 미국한테 분명한 뭔가가 제공되어야만 자기들이 협상에 나갈 수 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선실무회담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장기전으로 가겠다. 미국이 끝까지 그렇게 가면 장기전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8차 당대회에서 분명한 입장들을 좀 세웠던 상이죠. 자, 그러면서도 북한의 변화에 저는 남북 관계에 대한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기대를 갖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8차 당대회 개정 당규약을 보면요. 7차 당대회 때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주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원칙에서 통일 투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보면 이번에는 자주 민족대단결에서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이 앞당기는 이전에 공동번영, 민족 공동번영 투쟁을 한다. 이렇게 개정 당규약이 북한의 통일 문제에 대한 입장을 일정하게 단계론을 좀 설정한 양상이고요.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 사실상 연방제 통일이라면 그 연방제 앞에 민족 공동번영 단계라는 걸 하나 설정한 인사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6.15 2항이 의미하는 국가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제 사이에 공통점이 있고 높은 단계 연방제, 이게 높은 단계 연방제라면 이 부분이 사실은 국가연합과 공통점이 있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8차 당대 개정 규약을 보면서 북한이 대남 정책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지금 강경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얘기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바이든의 대외 정책이 굉장히 현실주의적이다. 북한의 능력 변화나 현실들을 부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미중 관계에서도 일정한 유화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다. 라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10월에 전개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정책들이 파국으로만 가지 않는다면 저는 북미 협상을 바이든 행정부가 더 이상 미루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이 고비에서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저도 사실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 시점에서 북한의 도발을 우리가 자제시키고 미국으로 하여금 앞선 세 가지 조건, 광물질 수출 등등과 관련한 조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의 이 표현을 끌어내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북미회담이 조만간 재개될 가능성이 저는 있고,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회담의 재개가 실패로 끝나기보다는 회담의 재개는 협상의 어떤 결과를 낳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가오는 베이징 올림픽에서의 정치적 이벤트로 될 가능성이 많고요. 이런 정치적 판단이 지금 우리가 종전선언 논의를 굉장히 한번 해볼 만한 상황으로 갖고 가게 하는 요인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중 기준 문제에 대한 북한의 불만을 우리가 어떻게 설득하느냐, 지금 이제 그 분기점에 저는 달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며칠 남지 않은 누리호 이후에 북한의 태도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것인가 라는 점들이 향후 정부의 분기점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의 큰 흐름은 다 말씀드렸고요.
요 누리호 10월 21일자 요 상황은 저는 굉장히 우리 한국의 기술력과 인공위성 전력의 자랑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걱정스러운 지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 그 이중 기준의 문제를 지금 잘 정리를 하는 것에 앞으로 석 달, 넉 달에 한반도 정세가 달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한미연례 안보회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있습니다. 그 회의를 거치면서 이 내년도 한미 군사 연습 이 문제에 대한 이 해결책이 좀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것도 덩달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 강의는 이걸로 일단 마치겠습니다.